야당이 요구를 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렸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서 운영위에는 이제 청와대 인사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쪽에서는 전현직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전현직 비서실장이 참석 못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반발을 해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원 불참을 했습니다. 어제 상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화면 왼쪽 야당은 참석했고 오른쪽 여당 의원은 전원 불참. 근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가운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빠지다 하더라도 한번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세 분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운영위를 지금까지 안 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거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당 의원이라도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난감했겠네요. 그렇죠. 근데 참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참 야당에서 오히려 더 큰 박수를 받았었고 야당과의 앞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소신 같은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국회에서 나온 연설 중에서 감동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그래도 소속은 또 새누리당 소속이고 여권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위기가 닥치다 보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온 거죠. 또 더군다나 이제 원내대표 맡으면서 운영위원장 맡으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굉장히 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도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정치개혁을 스스로 선언하셨던 입장인데 지금 뭐 그렇지만 또 당의 원내대표라 입장을 보면은 29일 날 재보궐선거 앞두고 있으니 여기 나와가지고 여당 운영위를 열어서 말씀하신 뭐 비서실장들을 소환하고 이런 일들을 주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권에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나 이거를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 어제 야당 의원들에게 집중 질의를 받았다 아니면 공격당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제 상황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운영위원장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시지요. 혹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통화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저는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고 지난 2년간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현 이병기 비서실장과는 몇 번이나 통화하셨습니까? 글쎄요, 저한테 질의를 자꾸 하시니까 당혹스럽습니다만은 이병기 실장, 비서실장 취임 이후에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번 성완종 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병기, 김기춘 전 실장, 현 실장이랑 통화 몇 번 하냐 하니까 좀 사실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딱히 질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통화를 그러니까 집권당의 원내대표조차 통화를 잘 안 하는 분이 성완종 전 회장하고는 통화를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런데도 모른 척 했다. 그런데도 안 친한 척 했다. 만난 적이 없다 했다. 아마 이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 같고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한 적이 없네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40차례인가 무슨 통화 기록이 나왔다고 그러고. 유승민 대표는 통화한 적이 아예 없는데 야당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성완종 전 회장과는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야권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와 있는 분이 유승민 원내대표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저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야당의 요구를 이제 열리긴 했습니다만은 그 운영위원회를 그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원회나 이제 이런 위원회들이 열기로 했는데요. 이제 열기로 한 날짜는 여당, 야당 간사와 사이에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이제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또 3명의 비서실장이 나와야 또 선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제 4.29 이제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당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야당은 또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재보궐선거가 이번에 4자리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또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4석 이상의 또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서로 예. 되게 좀 확전을 하기보다는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도 선거가 끝나면 합의해서 좀 운영위를 예. 열고 뭐 국회 상황은 뭐 지금 진행되는 그리고 것은 중요한 건 예, 아니니까 예,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한번 소환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시거든요. 하고요. 자,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말을 바꾼 정황이나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완종 리스트를 보면 1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게 터지니까 비서실장이 된 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비망록이 나오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도 만났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다음입니다. 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수행해서 독일 아데나워 재단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에 갔는데 항공료와 숙박료 등 전부를 자신이 부담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아데나워 재단에서 우리 언론사에다가 답변 보내기를 국제항공편은 지원을 안 했다. 그러니까 300에서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1인당.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된 거냐면 아데나워 재단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의원이셨으니까 박근혜 의원과 5명 정도의 의원이 같이 가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정현 당시에는 비서시 자격으로 갔었고 6분이 가셨는데 이게 아데나워 재단이 초청을 해서 이 6분의 일행이 파리로 들어가서 나중에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도착한 다음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유럽 내부를 돌아갈 때까지는 아데나워 재단에서 다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브뤼셀에서 독일로 가는 국제선도 그거는 지원을 했는데 한국에서 유럽을 가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코노미석이 왕복 항공권이 한 300만 원 가량이 되고 그러면 6분 하면 1,800만 원 가량이 되잖아요. 이코노미에 탔을 때가 300만 원 가량인데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 가격을 가지고 500만 원짜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1,800 정도가 되고 추가적으로 2006년경에는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수행 기자단들도 몇 명이 갔었거든요. 10명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기자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당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 그걸 언론사에서 부담을 한 건지 아니면 그때도 이제 박근혜 의원 측, 그때 당시 의원 측에서 부담을 한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은 액수가 1,500에서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김기춘 시장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데나워 재단에서 돈을 다 대줬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돈이 필요 없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10만 달러를 받을 이유가. 근데 현실적으로 꽤 큰 목돈이 필요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죠, 이번에. 뭐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6년 이제 차떼기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천막당사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어서 취재 기자나 그런 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문화는 바뀐 걸로 저도 그때 출입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김기춘 전 실장이 뭐 이제는 처음에는 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유승민 원내대표와 2년 동안 통화 한 번 안 했지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YTN을 비롯해서 모든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이 말바꾸기 의혹이 나오면서 석간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특정신문에서 계속 나오니까 휴대전화를 이제 아예 꺼버리고 대응을 안 하는 걸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게 홍준표 지사가 지금 올무에 걸렸는데 이러면서 말을 지금 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기자들 안 만나겠다 이러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이왕구 총리나 김기춘 전 실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애초에 저런 문제가 제기돼서 언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을 때 너무 단정적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오래된 문제일수록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이 사람 기억이 말이죠. 항상 늘 정확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이것을 과거의 문제니까 이것을 내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제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슬슬 하나씩 자꾸 그 말이 자신이 말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드러나고 하니까 더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 김기춘 전 실장의 실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에 갔을 때 내가 일일이 각자가 자기 돈을 주고 갔는지 그러니까 각자 개개인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 집단 단체로 간 건지 이것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거기다가 돈을 각자 얼마씩 객출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체 누가
그 스폰서가 지원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밝혀지고 난 뒤에 이야기해도 충분할 것을 전혀 그것을 처음부터 단호하게 부인함으로써 나중에 보는 게 당시 정황이 전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김기춘 실장은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 같다가 또 자신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지금 또 아예 전화를 꺼버리고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로서는 자꾸 의혹이 이제 부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의심을 받는 특히 사회에 아주 고위층에 있는 분들은요. 앞으로 이 언행, 말 한마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에 아마 큰 교훈이 됐을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 이제 말 바뀌기 의혹, 여러 다양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해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